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용만 한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보이는 라디오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대담 장면을 직접 화면을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방송 하루 전에 녹화를 하겠지만 조만간 생방송을 통해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29 보궐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 서울 관악을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후보들을 상대로 집중 대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먼저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입니다. 정태호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태호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정태호 후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예. 청와대 대변인 하셨죠. 예. 그때 그 모습이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절 한마디로 소개하자면은 네. 30년 관악인 그리고 25년 정통 야당 한길 걸어온 사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82년도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91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저희들 그 신혼살림을 관악구에서 시작했어요. 예. 그 이후로 신림동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죠. 예. 그래서 82년도부터 치면은 30여 년, 결혼하고 나서부터 보면은 한 25년 우리 관악구에서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평민당 입당해서부터 이제 정당 생활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91년도부터 시작인데, 예. 그때는 그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참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입니다. 이 운동의 진로를 어떻게 밟아갈 것이냐.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노동법 한 줄을 바꾸는 게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당에 들어갔던 거죠. 예. 그래서 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에 성공했을 때,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총괄하는 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잠깐 이제 해외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아하.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2002년 또 대통령 선거 때 결합해서 그때
150대 핵심 공약을 제가 직접 집필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무기획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나중에는 대변인 뭐 이런 역할들을 좀 했었죠. 예. 예. 그래서 뭐 저 스스로는 정책과 정무와 홍보를 좀 두루 거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91년도에 평민당 입당을 하셨으면 상당히 일찍 그 정치 활동을 시작한 그렇죠. 그때 이제 87년도에 그 대선에서 지고 나서 예. 그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죠. 예, 예. 그때 이제 많은 제야 선배들, 저희들 동료들이 그때 이제 그 제도권 정치로 진입을 했죠. 예. 91년도에 평민당 입당해서 이제 97년까지 예. 그 당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DJ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유학을 예. 가셨고 유학은 그때 왜 가셨어요? 갑자기 계속 정당 활동을 해오신 분이. 사실은 뭐 정당 활동을 했지만 이제 국회에서 주로 일을 했었죠. 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랑 일을 같이 해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뭔가 이 역사적으로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구나. 그걸 좀 뼈저리게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전세 자금 털털 털어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뭐 콜롬비아 대학교에 동아시아 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 개건 연구원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준비해서 뉴욕 주립대 그 행정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2000 자연스럽게 이제 노무현 예. 후보와 함께 대선 준비하시고. 그렇죠. 예. 그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특별한 인연은 저는 없었어요. 원래는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거죠. 예. 예. 근데 보니까 제가 한번 그 여기 오시기 전에 경력을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제 노무현 정부가 끝난 다음에도 그 특별한 어떤 경력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때는 왜 그런 또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또 한 번 이 존재에 대한 고민이라 그럴까요? 예. 뭐 그런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시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직장 생활을 좀 했었죠. 예, 그래서 한 2, 3년 직장 생활 하다가 다시 또 돌아왔죠. 그렇죠. 일단 이번에 불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테니까. 아니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저는 좀 의도적인 면도 있었죠. 예. 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그런 경험을 자기 손으로 해보자. 돈을 벌어 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죠. 예. 그 이번에 어찌됐든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당 공천을 지금 받은 셈이죠. 그러면. 그렇죠. 예. 처음으로 공천을 받으셔서 출마를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1년짜리 국회의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1년짜리 국회의원이지만은 대단히 지금 의미 있는 선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제가 아주 치열하게 경선을 치러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예. 그 기쁨을 저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이게 정태호로 딱 결정되는 순간에는 어깨가 탁 무거워지더라고요. 이 앞길을 어떻게 뚫고 나갈 건가. 비록 우리 지역이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그 시점에서 뭐 야권이 분열돼 있다 이런 그 우려 때문에 걱정들을 주변에서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 무게감을 느꼈던 거는 결국 이번 선거가 2017년 대선 우리 정권 교체의 어떤 과제까지 안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번에서 만약 실패를 한다면은 내년 총선에 수도권 선거에 저는 막대한 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이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저한테는 먼저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는 결국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출발점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빼앗긴 서민들의 지갑을 되찾아줘야 되는 선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동네를 쭉 다녀보면은 다들 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서민들은 뭐 장사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은 제가 현관문을 못 열 정도예요. 들어가 보려 그러면은 뭐 아니 텅 비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주인이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반응을 할까, 이 걱정부터 딱 앞서는 거예요. 어떤 경우 딱 들어가서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반응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또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대해 주시는 거 보면은 그때 좀 안심을 하죠. 그만큼 우리 서민들이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형의 과거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그 패러다임을 못 벗어나니까 결국 재벌은 키워주지만은 서민들,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지금은 우리 경제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뭔가 경고를 해야 된다, 뭐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비록 숫자는 뭐 한 4군데 정도의 선거지만 반드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를 해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건 좀 앞서 나간 질문이긴 한데 이번에 야당이 뭐 쉽게 이기기는 좀 어려운 구도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이 또 한 번 좀 져서 정신을 차려야 내년 총선에서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거든요. 예. 예, 그동안 워낙 야당이 좀 죽을 써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과연 저는 그런 시각이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권에 쭉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한 번 한 번의 일종의 전투라 그럴까요? 예.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승리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무너져 내려가는 걸 숱하게 봐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당 지도 체제는 상당히 동요할 것이고 또 기존의 어떤 계파 갈등이라는 문제가 다시 또 터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다행히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또 지지도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30%를 돌파를 한 네. 상황인데 뭔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딱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서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걸 통해서 서민 지갑을 두툼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당을 끌고 가고 있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하고 딱 대립각에 서 있는 그런 아젠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아젠다인데 마침내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와 정책적으로 뭔가 대립되는 또는 서민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그 정책을 들고 나온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이 국민들의 뭔가 이 지지가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졌다. 이거는 새로운 지도 체제, 문재인 대표 체제의 어떤 붕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서 내년 총선 승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더 정신 차려라. 그래서 선거에 져도 된다. 이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나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저희 제3자잖아요.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좀 모양을 갖춰가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이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느낌이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선거에서 이기면 또 과도하게 이제 또 긴장감 늦추고 이제 뭐 잘 풀릴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느슨해져서 오히려 내년 총선 이제 사실 이번 선거에서 뭐 내석은 뭐 야당이 이기나 여당이 이기나 1년밖에 총선이 남지도 않았고 또 그 의석수에 있어서도 뭐 여소야대가 여대야소로 바뀐다든지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뭐 의석수에 있어도 큰 변화가 없는 뭐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류의 생각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기대가 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여태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 가지 점에서 국민들, 특히 우리 야권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쳐왔던 것은 분명한 거죠. 특히 이제 서민들, 기층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했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제대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뭔가 싸워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들이 존재해왔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 과정에서 뭐 계파 갈등으로 뭐 당은 지리멸렬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그것을 좀 이제 정비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용어로는 뭐 당의 혁신의 이제 출발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모양새를 갖추고 또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이제 뭐 2월 8일 날 당선됐으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서 지금 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더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기다려줘야 되는데 2월 8일 선거가 딱 끼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의견들의 차이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서 이겨줘야 지금 당의 혁신과 그 다음에 어떤 전국 주도력,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부여를 하셨는데, 예. 문제는 지금 관악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 후보가 난립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관악을에서 나올 수 있는 야당 후보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있는 정당의 후보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뭐 무소속도 알려져 있는 사람도 나와 있고. 예. 그래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좀 예.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구조 뭐 특별히 보면은 저하고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이 이제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선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공개된 조사상으로 보면은 여하튼 지는 걸로 나오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선거 구도를 늘 이렇게 봅니다. 우리 관악구를 놓고 보면은 8대2 구조로 저는 설명을 해요. 늘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한 20% 정도의 제3의 후보, 군들이 가져가는 총합이 한 20% 정도 되고, 득표율이. 그다음에 80%를 가지고 저희 당하고 새누리당이 나눠 먹는 그 구조였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늘 이렇게 보면은 저희 당이 한 45% 언저리, 새누리당이 35% 언저리,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3에서 35 사이 정도 되죠. 나머지 이제 20%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이게 예외적이었던 게 지난번 선거였죠. 지난번 선거에서는 기호 2번이 없었어요. 이상규 후보가 기호 3번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김희철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왔던 거죠. 이제 그 결과로 그때 나온 거는 38대 33대 27로 이제 끝났죠.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기호 2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제가 나와 있는 거고, 정동영 후보가 나중에 뭐 국민 모임 정당을 갔겠지만 일단 현재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구조고, 오신환 후보가 이제 새누리당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쭉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선거와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철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동영 후보와 김희철 후보를 비교를 하면은, 정동영 후보는 사실 김희철 후보보다 이 지역에서 보면은 더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은 두 분의 인지도는 비슷해요. 지역에서 보면은 거의 뭐 95% 이상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김희철 의원은 지역 기반이 훨씬 탄탄했던 분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동정론도 상당히 많았던 거고. 근데 지금 정동영 후보는 인지도는 높지만은 지역 기반도 없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보면은 이 정동영 의원님의 출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김희철 의원이 가져갔던 것보다는 정동영 의원이 가져갈
표는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오신환 후보를 놓고 비교하면 오신환 후보는 그때도 후보였고 지금도 후보였고. 예. 근데 기호 2번을 저는 달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때보다는 더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 있는 거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크게 보면 지난번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낙관적인 지금 여론조사 결과 자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걸로만 보면 지금 오신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걸로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조사를 쭉 내용을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하고 저희 당 지지도가 거의 어떤 경우에는 2배로 새누리당 지지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누굴 찍었느냐 이 질문을 놓고 보면은 그때 문재인 지금 당대표께서 59% 가까이를 받았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예. 근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박근혜 지금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한 52% 정도를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자 중에 예. 52%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응답 그 샘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의 판세를 판단하기에는 좀 적절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예, 저도 그 여론조사 자료를 자세히 보지를 못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건 여론조사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 발표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또 지역사회 여론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죠. 제가 따로 조사한 걸 보면은 사실은 조사를 하려면은 이제 유선 전화에다가 또 무선 전화 이렇게 결합돼서 해야 되고, 저희 당의 지지층들이 되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잘 안 잡히니까 결국 이제 그 한 반반씩 섞어 가지고 하면은 좀 여론에 근접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발표되는 것들은 되게 유선, 그러니까 가정집 전화번호 그걸 가지고 하는 거라서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선거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럽죠. 지금. 여론조사 발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 내부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특별하게 여성 응답자가 많다든지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에서 여성이 700명이고 남성이 300명이고 이럴 경우에는 이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지역별로도 따지고 출신 지역별로도 따지고,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지난번 대선 후보를 누구를 찍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좀 가중치도 주고 해가지고 비율을 조정을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비례를 이렇게 맞추는 거는 기계적으로 맞추죠. 맞추는데 이제 어떤 지지층을 이제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요즘 여론조사에서 유선 전화만 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게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그렇죠. 휴대폰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여론조사할 때. 근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유선 전화 보통 이제 쓰는 게 이제 유선 전화하고 무선 전화 반반씩 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게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권자들이 기존 방식에도 또 익숙해져 놓으니까, 심지어 저희들 경선할 때 보면은 아예 반대쪽, 그러니까 경쟁자 후보를 찍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유권자들이 이제 워낙 이 여론조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나타내질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놓여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요, 제일 관심사가 아무래도 정동영 후보하고 우리 정태호 후보 두 분 다 정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의 어떤 경쟁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지금 많이 초점이 모여 있는데, 정동영 후보하고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그전부터 좀 아시던 사이인가요? 청와대에서? 잘 알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장관으로 계셨고, 또 당 의장으로도 계셨고,
또 제가 주로 정무 쪽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정무기획비서관하고 또 정무팀장을 했기 때문에 당하고 조율하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수석이 없었어요. 정무수석이 폐지돼 가지고 이제 그 역할까지도 제가 했기 때문에 정동영 전 장관님은 제가 뭐 수시로 뵀었죠. 그러니까 뭐 아주 잘하는 사이죠. 네. 지난번에 선거운동하다 함께 만나신 것 같던데 네, 상당히 좀 만났죠. 껄끄러우셨겠네. 참 그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출마 선언하시고 나서 뭐 우리 관악을 오신다고 할 때는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아 그래도 이게 후배가 좀 정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선배가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아가지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동영 의장의 출마에 대해서 왜 너는 가만히 있냐,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또 이런 압박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뭐 제 입장을 또 정동영 의장의 출마의 어떤 부당성을 이렇게 또 밝히는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만나니까 참 얼굴을 보니까 참 마음이 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 뭐 오셨으니까 페어플레이 하시죠. 그러니까 뭐 저 정동영 후보께서도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정동영 후보가 그 탈당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당내 친노 세력의 패권주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당의 그 중도 우경화 현상, 이 두 가지를 비판을 하면서 그 나가셨고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신 건데, 일단 친노 패권주의 관련해서는 정태호 후보께서도 참여정부 때 집중적으로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뭐 친노라는 딱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친노의 패권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친노 패권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슨 유령하고 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친노라는 게 뭔가 조직화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당장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를 보더라도 청와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하고 좀 가까웠다고 하는 분들이 현재 국회의원이 몇 분 안 돼요. 그리고 그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초선입니다. 또 일부는 뭐 비례대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뭉쳐서 뭘 할 수 있는 게 그 조직적인 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만나면 차라리 조직이라도 만들었으면은 해체 선언을 하고 해체를 할 텐데 그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공격은 공격대로 받고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친노라고 저 스스로 규정하는 거에서 뭐 저는 뭐 늘 떳떳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분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엄청난 영광이고 또 자부심이죠. 그래서 뭐 친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뭔가로 자꾸 엮어가는 거는 참 이거는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실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뭐 그 한명숙 대표, 이해찬 대표 체제가 있었죠. 뭐 그분들이 무슨 패권주의적인 그런 정치 활동을 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명숙 대표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몇 개를 못 했어요. 한명숙 대표는 총선 치르고 나서 그냥 물러났고, 그렇죠. 이해찬 대표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 선거에서 여하튼 뭐 안철수 후보 쪽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뭐 하여튼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두 분도 대표로서 특별하게 뭔가를 패권적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은 친노가 무슨 당내 권력을 쥐고 어떤 전행을 일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냐? 보면 제가 그것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김한길 그 대표 체제에서는 거의 정권을 다 줬지 않습니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뭐 최고위원회의나 뭐 운영위원회, 중앙위원회라든가 당무회의 이것조차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친노 이제 대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는 오히려 탕평 인사를 통해서 당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꾸 친노 패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내 어떤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당 외부에서 우리 당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이용되는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최근에 보면은 이 동교동계에서 지금 이번 뭐 재보궐 선거에 적극적으로 지지 내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배경으로는 뭐 이 동교동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이제 호남 쪽 정치인들이 그 소위 이제 친노에 대해서 니네는 선거 때만 우리한테 표 달라고 찾아오고 그리고 선거 끝나면 이제 나 몰라라 한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꽤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까지 됐느냐. 마침 그런 어떤 모양새를 띠고 당이 그 격돌을 한 게 보면은 지난 28 전당대회 같아요. 그때 이제 박지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호남 쪽 그 정치인들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이 또 친노 소위 정치인들 간의 어떤 격돌 이게 보면 그 당시 그 득표 결과도 보면 거의 굉장히 미세했잖아요. 예,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형성되게 된 배경이 뭐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글쎄요, 그 지금 선거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동교동이 이 보궐선거를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항이 네, 갑자기 돼버렸죠. 이게 관심사가 됐어요 지금. 근데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당이 이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이 당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 뭐 박지원 대표님이나 건노갑 고모님이나 이런 우리 당에 어떻게 보면은 큰 인물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움직일 때는 뭔가 이 국민적인 명분들이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박지원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만나셔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뭐 발표문에 보면 오해가 풀렸다. 예. 뭐 이런 말씀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그 오해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만나서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이 보궐선거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보궐선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실 거라고 지원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아마 뭐 많은 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두 분들의 그 대화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게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그 이 호남 지역 정치인들과 이제 소위 이제 친노 간의 어떤 갈등 구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근데 저희 지역에서 놓고 보면요. 네. 사실 저를 돕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호남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호남 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를 지금 돕고 있는 핵심적인 분들은 과거에 김희철 의원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던 저하고 이제 예선에서 경쟁했던 김희철 전 의원하고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저 경선할 과정에서는 저를 도와주셨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개념은 솔직히 성립은 안 되죠. 뭐 친노기 때문에 안 도와준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김희철 의원님을 도와줬던 분들하고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있다면은 김희철 의원님을 도와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박빙으로 끝나놓으니까 이 경선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 같았어요. 예. 그건 뭐 시간이 어차피 필요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도 우경화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우리 당이 노선면에서 우로 갈 거냐, 좌로 갈 거냐, 뭐 진보로 갈 거냐, 보수로 갈 거냐 이 논란 자체가 본질적으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늘.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이념적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논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대는 이미 이 시대는 이념적 틀을 벗어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더만요. 옳은 쪽이 아니라 올바른 쪽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과거의 진보적인 것이 지금은 보수적인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어떤 정치적 노선을 정립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좌냐 우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 올바른 방향이 뭐냐? 그다음에 국민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정의롭게 가야 되는데 그 정의롭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방향과 어떤 방법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당이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우로 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좌로 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이 불분명해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노선, 정책적 노선이 뭔지가 국민들한테 전혀 인식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거죠. 예. 그것을 지금 정립하는 것이 저는 우리 당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능할 때, 그게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또는 정책적 아젠다를 가지고 현 정부를 견인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쪽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쪽 입장에서 비판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는 새정치민주연합 되게 혼란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 그리고 정책적 방향 이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여태까지 그걸 둘러싼 논쟁은 제가 볼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정동영 의장이 정동영 지금 후보께서 그거를 문제를 삼으신다면은 본인 입장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노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가 문제였던 것인지 그리고 본인의 입장은 뭔지 이런 것 없이 막연하게 우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당내에서는 좌경화되는 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그 단선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방금 노선이 불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노선이 불분명하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그 우경화됐다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은 저희 당을 좌경화됐다고 그러거든요. 국민들은 예를 들면은 진보당하고 연대를 했던 거를 좌경화했다고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거를 좌경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 보는 시각하고 국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고요, 지금.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 체제의 과제라는 거는 그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보여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득주도 성장론 정도인 거죠. 그렇죠. 예,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온 건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잘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재인 대표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이제 들어선 지 2달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애매함이 좀 있거든요. 예.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기 이전, 예를 들어 뭐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그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노선이라고 할까 이런 걸 보면은 아까 뭐 세월호 문제 가지고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좌경화됐다고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또 한편에 상당수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당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명확하게 맺고 끊을 건 끊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지가 않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노선의 불분명성과도 저는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정이 됐었다.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공무원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저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전에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다 합의해 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기존에 상당히 그 여당에 끌려다니면서 여당이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보수적인 쪽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경화됐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이제 제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참 그 제가 볼 때는 이 그 정치 특히 야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참 이중적일 때가 저는 참 많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야 국회에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뭔가 타협해서 뭔가 생산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야당이 열심히 안 싸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야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원 내에서는 소수파지 않습니까? 의석이 적단 말이에요. 그럼 다수당이 밀고 나갈 때는 힘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게 야당이 잘 싸워라라는 쪽의 이 주장인데 또 한편에서 그걸 싸우면은 왜 매일 싸우기만 하냐라는 게 또 그래서 야당이 왜 발목만 잡냐라는 게 또 국민들의 한쪽의 여론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계속 그게 딜레마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장외투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도 있었던 거고 그랬던 건데 그게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정치력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의 문제든가 그 다음에 국민 생활의 소위 뭐 서민 생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젠다가 동시에 터져 나올 때는 아주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근데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에 두고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소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기존에 제가 볼 때는 막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장외투쟁을 하러 나갔는데 나갔으면 제대로 싸우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들어와서 진짜 민생만 챙기든지 뭔가 이게 명확치가 않으니까 국민들은 점점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뭔가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 성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능력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그게 이제 지지율의 추락으로 갔던 거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 우리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을 결국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잘 정립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고민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당과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볼 것 보겠는데요. 오신환 지금 새누리당 후보 평소에 좀 알고 지내는 사이인가요? 그럼요. 동네에서 뭐 자주 만나고 행사 때마다 보고. 둘이는 친합니다. 또 친하다는 게 뭐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친한 게 아니라. 오신환 후보의 성품이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젠틀하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존중하죠. 그분을. 그래서 또 제가 또 존중하니까 또 그분도 저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뭐 만나면 사이좋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내죠. 그래서 뭐 정치적 라이벌이다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였어요. 그 사이에. 오신환 후보도 이분은 지금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오래전에 2006년도인가 그때 서울시 의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아니고 관악갑 지역에서 시의원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 선거 때 구청장 후보로 나왔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0년에 구청장 후보로 나오고 2012년에 총선 후보로 이제 나왔죠. 이번에 어찌됐든 새누리당에서는 관악을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지금 모처럼 기회가 왔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아주 똘똘 뭉쳐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지 약간 오버하는 경향도 좀 보이는데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오신환 특별법을 만들겠다. 뭐 관악구 특별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도 그때 하고 그랬거든요.
좀 지나치게 공약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사실 이제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게 전국 선거가 되다 보니까 언론의 이 집중적인 이제 그 관심 대상이 되니까 공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공약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기는 한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라고 느끼는 게 뭐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라는 말부터 뭐 오신한 법을 만들겠다라든 저희 지역에 그 강남 아파트라고 있는데 지금 한 20년 동안 재건축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워낙 그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아무리 특혜를 주더라도 이게 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 시공사들이 들어오질 안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그거를 이제 뭐 오신한 특별법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특혜를 줄 만큼 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뭐 오신한 특별법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예산 폭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 이정현 순천 재미를 많이 봤죠. 예, 그 재미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정현 그 지역도 지난 작년 말 이제 얘기를 이제 통과해가지고 예산 통과한 걸 쭉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10개 선거구 중에서 신규 사업으로 가져온 나머지 지역하고 비교하면은 그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적어요. 네. 그 순천 곡성 지역이.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 폭탄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소총 정도 쓴 건데 그것도 다른 쪽보다도 그 불발이 많은 거죠. 불발탄이. 하여튼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적어도 여당 대표라면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라 살림이나 제대로 살아라. 지금 뭐 돈이 좀 세금도 잘 안 거치고 예산 적자고 국민 빚만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나 좀 신경 쓰지. 왜 보궐선거에 와가지고 예산 폭탄이니 뭐 무슨 법이니 그 공약을 남발하는 거는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 정태호 후보께서도 상당히 젠틀하신 분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여당이 뭐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세금 폭탄을 퍼붓겠다든지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뚜껑 열고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순천 곡성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 했는데 터진 폭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네, 결국 이제 선거 때 이제 말로만 해서 표를 이제 그 무슨 삐끼 활동하는 것처럼 표만 땡기고 호객행위죠. 호객행. 예,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당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 행태를 보면은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리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그때 국정원 불법 선거 문제가 불거지니까 뭐 갑자기 NLL 남북 대화 문제를 꺼내면서 무슨 뭐 NLL을 팔아넘긴 것처럼 뭐 그런 억지를 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억지를 부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대와 싸워야 돼요. 잘 하실 수 있을지 굉장히 점잖기만 해가지고.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세게 얘기해라. 예.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세게 얘기한다고 해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뭐 욕설 좀 섞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센 거냐?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상황에 대한 주도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라는 게 구도와 또 아젠다 아닙니까? 예. 그거를 얼마나 이제 잘 잡아서 가느냐, 이게 이제 선거의 요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좀 구도가 좀 어수선해졌죠. 뭐 저는 처음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공격하면서 이번 선거의 성격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경고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동영 전 의원께서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묘하게 이제 저하고 정동영 전 의원과의 경쟁처럼 이게 이제 중심 관심 대상이 되면서 지금 그 구도가 약간 좀
흐트러지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 고민은 이걸 어떻게 복원할 거냐가 제일 큰 고민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 중반으로 갈수록 다시 복원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정동영이 지금 우리 야권 지지층은 어느 한쪽으로 지금 표를 모아주고 싶어하는 그 뭔가 심리 상태에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제가 2등으로 가고 그 조사상의 수치가 이제 점점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표 쏠림 현상이 저한테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면은 그 전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면은 결국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선거의 의미가 제대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젠다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할 것이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관악의 변화들을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계신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짜리 네.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1년짜리 국회의원인데 들어가 가지고 연설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점에서는 저하고 오신환 후보 사이에는 명백한 어떤 저 나름의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쪽은 뭐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시의원 경력 정도인데 그래도 저는 뭐 국회일도 해봤고 또 청와대 뭐 정책 조정도 해봤고 또 당과의 조율도 제가 해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반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오신환 후보와 저와의 어떤 비교 그 인물 우위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는 야권 뭐 후보 단일화 이런 건 이제 뭐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이게 내년 총선까지도 이어질까요? 글쎄요, 지금은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혼자 힘으로 뭔가 어떤 정치적 어려움 상황을 돌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선배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여러 번의 어떤 그 후보 단일화 과정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힘으로 뭔가 못하는 정당 아니냐, 뭔가 자생력이 없는 정당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그 이미지를 좀 떨쳐버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 단일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하튼 혼자서 물론 이제 당의 지원을 받지만 혼자서 하여튼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내년은 이제 총선이라는 또 큰 차원에서의 선거가 치러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우리 당의 지침이 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되겠죠. 뭐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정치는 생물과도 같은 것인데 그렇죠. 예. 늘 뭐 일관된 원칙이라는 게 예. 또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 저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하시고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국민 TV 첫 TV 방송인가요? 보이는 라디오 첫 방송입니다. 야, 제가 엄청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오늘 그 보이는 방송, 예. 보이는 TV 잘 되길 바라고요. 근데 국민 TV도 잘 돼야 되겠지만 저도 잘 돼야 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의미를 규정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정권 교체에 가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역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TV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결과가 참혹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그동안 자원외교 명목으로 퍼부은 돈이 27조인데 회수할 방법은 거의 없고 앞으로도 투입해야 할 돈이 무려 34조 원에 달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 세금을 마구 탕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카페 오네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 TV 그리고 국민 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 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 카페 오네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